첫 소식입니다. 경남 양산의 낮 최고 기온이 42도를 넘기면서 기상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또 한 번 넘어섰습니다. 양산의 이런 기록적인 폭염은 지형적 원인과 기상 조건이 맞아떨어진 결과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광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도로 위에 산수차가 연신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양산을 들고 시원한 음료로 더위와 싸워보지만 다시 실내로 들어가고 싶을 정도로 겪어보지 못한 고온입니다. 제가 살면서 느꼈던 여름 날씨들 중에 이번 여름이 제일 더운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씻고 나왔는데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로 이 몸쪽에 땀이 많이 나고 있고 특히 42도라는 그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경남 양산의 기온이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넘겼습니다. 닷새 연속 40도를 넘은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양산의 이 같은 가마솥 더위는 기온 상승을 부추기는 환경들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높은 산들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에 이중으로 한반도를 덮은 고기압이 뜨거운 공기를 가둔 데다가 강한 일사까지 겹친 탓입니다. 게다가 경남 지역은 장마 때 비가 적게 내려 땅이 메마른 것도 한몫했습니다. 기온을 끌어올리는 각종 악조건을 갖추며 극한 폭염에 시달린 양산. 최상위 폭염특보인 폭염 중대경보가 연이어 발령되며 우리나라 기상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이런 기록적인 폭염 속에 온열 질환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40도를 넘나드는 남부지방에서는 댐의 저수량이 크게 줄어들면서 가뭄 피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염혜연 기자입니다. 8월의 첫 주말 온열 질환자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두 96명의 환자가 발생했는데 하루 전과 비교하면 18명이나 많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역시 폭염이 심각한 남부지방에 환자가 더 많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환자 수는 경북은 190명, 경남이 175명, 전남 광주는 169명으로 서울 환자 수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경남의 인구가 서울의 3분의 1 수준인 점을 감안한다면 폭염 피해가 남부지방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 질환자 발생 예측 정보도 최고 수준인 4단계로 오는 5일까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논밭, 길가 등 실외에서 78.8%가 발생하고 있는데 집이나 작업장 등 실내 발생 비중도 21.2%로 연일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물류센터 등 폭염 취약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고 오폐수 처리 시설 등 질식사고 위험이 큰 곳은 작업을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남부지방은 폭염에 따른 가뭄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경남 밀양시의 밀양댐이 저수율 33%로 가뭄 경계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앞으로 생활, 공업용수 가운데 일부를 밀양강과 낙동강물로 대체하고 농업용수는 경우에 따라 아예 공급을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전남 장성군의 평림댐도 저수율 55%로 주의 단계로 격상됐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인 폭염과 가뭄 장기화에 대응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하고 남부권에 국장급 현장총괄관리관을 파견해 범정부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이와 함께 강수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남과 경북 등 가뭄 지역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7억 5천만 원을, 폭염 피해가 심각한 남부권에는 구호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긴급 지원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폭염과 가뭄이 동시에 심화하고 있는 경남 밀양시를 찾아서 무더위 쉼터와 물놀이 안전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미국과 남미, 독일 순방에서 귀국합니다. 그리고 귀국 직후에 부동산 증시 점검 회의를 엽니다. 순방 기간 있었던 국내 증시 급등락과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응하며 국정 복귀에 속도를 내려는 걸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미국과 남미 3개국, 독일 순방을 떠난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 직후 국내 주식 부동산 시장을 점검하는 회의를 엽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하는 대로 청와대로 출근해 한성수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순방 기간 급등락을 반복했던 코스피 상황을 점검하고 변동성의 주범으로 지목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대책도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선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 부담 범위를 포함해 공급 대책 등 전반적인 내용이 검토될 전망입니다.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논란이 됐던 국내 현안에 빠르게 대응함으로써 국정 복귀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귀국 다음 날부터는 산업부, 기후부 등 부처 업무 보고도 이틀간 이어갑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독일 프랑크푸르트 동포 간담회를 마지막으로 7박 11일간 순방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약간 이례적인 간담회이긴 한데 제가 남미를 갔다가 어딘가에서 급유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가기가 못해서. 이번 순방의 핵심 성과는 글로벌 AI 기업으로부터 9,500억 달러 투자를 유치하고 대한민국의 인공지능 분야 도약 의지를 밝힌 샌프란시스코 행사가 꼽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과 생산 역량을 토대로 신뢰할 수 있는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될 것입니다. 이어진 남미 3개국에선 우리 외교 지평을 글로벌 사우스로 넓히고 자원 외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기묘한 핵심 광물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국가 대 국가 차원에서 확고히 다져놓았습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이후 각종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과 청와대, 내각 개편 등 집권 2기 국정운영 구상도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를 뽑는 8.17 전당대회 부울경 순회경선에서 정청래 후보가 근소한 차이로 김민석 후보에 앞섰습니다. 치열한 박빙 승부 속에 당대표 후보들의 공세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전국 순회경선 이틀째,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선 정청래 후보가 1위에 올랐습니다. 울산에선 밀렸지만 부산과 경남에서 앞서면서 부울경 전체로는 김민석 후보보다 1,514표, 2.8%포인트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최종 결과에서는 경남의 5% 전략지역 가중치가 적용돼 표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충청권까지 앞산한 중단 결과에서도 정청래 후보가 1%포인트 정도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박빙 승부 속 후보들 간 신경전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정청래 후보는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 제기가 민주당에 대한 해당 행위라고 맹공했고, 김민석 후보는 정청래 후보와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들이 구태 개파 정치를 벌인다고 몰아붙였습니다. 신천지 의혹 제기만은 못 넘어가겠습니다. 윤리심판원에 제소해서 죄를 묻겠습니다. 당의 지도부를 봉숭아 학당으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선관위에 제소되어야 하고 윤리위에 제소되어야 합니다. 정 후보는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논란을 언급하며 김 후보를 믿을 수 있느냐고 호소했고, 김 후보는 명청대전을 언급하며 당청 불협화음을 막아달라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조선일보 사설에서 정몽준 노무현을 버렸다고 했을 때 그날 밤 김민석은 누구 편이었습니까? 명청대전을 부정하는 사람은 현실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명청대전의 악순환을 끝내야 합니다. 송영길 후보는 민주당 대표는 연임하지 않는 게 전통이라며 선거를 승리한 대표들도 연임하지 않았다고 정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대통령과 이렇게 맞지 않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당청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는데 왜 나오는 거예요? 왜?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당선권인 5위 안에 친청계가 최민희, 한민수 후보 2명, 친명계는 박선원, 서미화, 김용 후보 3명이 포함되는 구도가 유지됐습니다. 충청과 부울경을 정청래, 김민석 두 후보가 나눠 가진 상황. 호남과 수도권 등 민주당의 핵심 지역들이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의 경선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검사의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0여 년의 형사사법 체계가 대격변을 겪게 됐습니다. 다만 일선에서는 제대로 된 대비 없이 법부터 통과됐다며 개문발차 우려도 나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해온 검찰개혁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선 건데 여전히 남은 과제가 산적해 문을 열어둔 채 출발하는 개문발차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일단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며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의 조직 구성과 업무 분담 문제가 대표적입니다. 중수청은 검찰이 맡았던 주요 범죄 수사를 이어받는 이른바 포스트 검찰 시대 안착을 위한 핵심 기관 중 하나지만 아직 곳곳에는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당장 이번 주부터 전국 검찰청을 돌며 검사와 수사관 대상 임용 설명회를 열기로 했지만 직급과 처우 등 신분 문제부터 명확하지 않다는 게 일선의 시각입니다. 중수청 수사에 필요한 전산망, 킥스 구축 또한 물리적으로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거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기소와 공소 유지 기능만 맡게 되는 공소청의 직제, 인력 재배치 문제도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여기에 개정 형소법에 맞춰 준칙 등 하위 법령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주요 숙제인데 내부에선 2개월 안에 끝내기는 쉽지 않을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 경찰과 공수처 등 기존 기관과 중수청, 공소청이란 세 기관 사이 역할 재정비와 협업체계 등 실무 절차 조율에도 시간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소속검사의 수사 위법성 여지를 없애기 위해 법 해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공수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해왔습니다. 일각에선 개정 휴업 상태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시행령 부칙을 개정해 중수청과 공소청의 출범 시기를 늦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자,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형사 절차 참여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지 않다는 점은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사와 재판 전반에서 최소한의 정보 접근마저 어려운 상황인데요. 어떤 문의를 해도 구체적인 답을 받지 못하는 건 기자인 피해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을 신규혜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지난해 여름 기자의 사진으로 딥페이크 범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지했고 곧바로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면서 기나긴 형사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신고 한 달 만에 피해자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6개월 뒤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조사가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간에 피의자 조사나 뭐 이런 게 좀 추가로 있었을까요? 아직 검사님이 기록을 갖고 계셔가지고 아직 모르겠어요. 다시 6달을 기다려 사건은 재판 단계로 넘어왔지만 법원에서도 정보 접근의 벽은 높았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자동으로 송달된 공소장을 피해자는 열람 복사 신청을 거쳐 일주일 만에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재판의 기록을 확인할 때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형사재판을 마쳐도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닙니다.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이미 수사로 1년 가까이 보냈기 때문에 상급심까지 거친다고 가정하면 피해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시간이 그리 넉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범죄 피해자들이 한데 모여 보안 수사권 자체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을 대대적으로 손질한 이번 논의에서도 사실상 제외됐습니다. 수사와 재판은 범죄 피해 회복의 첫걸음이지만 정작 그 당사자인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정보 접근마저 제한돼 있습니다. 법 개정 논의의 초점이 검찰 권한 축소에 맞춰진 사이 형사 절차 전반에 걸친 권리 사각지대는 고스란히 피해자 몫으로 남았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 대공습 보류를 발표한 뒤에 미국과 이란의 군사 충돌은 일단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물밑 협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둘러싼 치열한 줄다리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신윤정 특파원,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새로운 협상이 하루 뒤에 시작된다고 조금 전 예고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조금 전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현지 시간 월요일 오후부터 이란과 새로운 협상이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이며 비핵화에 관한 합의도 이뤄질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날 오만과 해협 관리 관련 협의가 막바지 단계라고 밝혔는데요. 에스마일 바가이 대변인은 이란 국영 TV 인터뷰에서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새 항로에 대한 합의에 도달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북측 항로도 남측 항로도 아니지만 양국 주권을 존중하고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수호하는 항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바가이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어떤 경우에도 호르무즈 해협이 전쟁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건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전면 개방이라는 조건은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내 보수 강경파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반관영 파르스 통신은 이란이 해협 통제권을 여전히 쥐고 있다고 거듭 주장했는데요. 협상 중지안을 이란이 수용해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운항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مسدود هست و هر گونه تردد در تنگه هرمز با اراده نیروهای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습을 취소했을 당시에 이스라엘의 고위 국방 외교 당국자들이 이 상황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전해졌네요. 네, 이스라엘 채널 12방송의 보도인데요. 미군 중부사령부가 이란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 작전을 준비하면서 이스라엘도 포함될 예정이었다는 게 익명을 요구한 미 당국자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개시를 약 24시간 앞두고 전격 철회했고 이스라엘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네타냐후 총리와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을 비롯한 다른 고위 관계자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보고서야 이란 공습이 취소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 취소 발표를 보고 처음에는 이란을 안심시키려는 일종의 기만 전술이라고 생각했다가 결국 미국 파트너들과 연락이 닿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의도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는 기류 속에 언제든 순식간에 또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보고 군이 계속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이 방송은 전했습니다. 네, 가자 지구에서는 공습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협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무장 해제에 동의했다고 발표해서 종전 기대감을 키웠는데요. 현장에서는 발표 뒤에도 이스라엘군의 공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스라엘이 일요일에도 이틀 연속 가자 지구를 공습해 최소 15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숨졌다고 현지 의료진을 인용해서 보도했습니다. يعني احنا اليوم ضحكوا علينا بهدنه مين اللي عمل الهدنه قالوا هدن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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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وين الهدنه قتلونا موتونا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휴전 합의안과 관련해 백악관에 심각한 안보 우려를 전달했다고 AP통신이 전했습니다. 하마스 고위 관계자는 하마스가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왔지만 이스라엘은 공습을 강화했다고 비난하면서 이스라엘의 공격 중단과 철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종전협상, 가자지구 휴전협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지만 두 전선 모두 최종 합의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전국이 가마솥 더위로 그야말로 펄펄 끓는 중이라 오늘은 관련 기사들 위주로 톱어보겠습니다. 먼저 더위가 더 낮은 곳에 가혹하다는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지난달 30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서울 동남권 일대의 모습입니다. 한강을 낀 대규모 아파트 단지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아서 파란색을, 반면 노후 다세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은 온도가 높아서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누군가 시원한 곳에서 더위를 피하는 동안 누군가는 에어컨과 그늘이 없는 데에서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서울 365개 행정동의 체감온도를 분석해보니까 주거 환경에 따라 폭염 일수가 10배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지난해 여름 서울에서 체감온도가 35도를 넘은 날이 합정동은 59일, 개포 3동은 나흘이었습니다. 폭염은 특히 다세대 주택이 빽빽해 바람길이 없는 빌라촌부터 삼켰는데요. 냉방 에너지 효율이 낮고 임대료가 싸서 취약계층 비율이 높은 곳이죠. 네, 주거 환경에 따라 불평등한 폭염, 외면할 수 없는 기후위기의 한 단면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나가서 먹는 대신에 배달 음식 시키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폭염 속 위험에 놓인 이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배달 라이더들인데 이 내용은 조선일보가 다뤘습니다. 라이더들은 사계절 중 여름이 가장 두렵다고 입을 모읍니다. 에어컨 없는 오토바이, 하늘에서 내리쬐는 햇볕,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열기까지 삼중고에 시달립니다. 60도에서 70도로 뜨거워진 도로 위에서 아찔한 배달을 이어가야 하죠. 장마철엔 게릴라성 호우를 뚫고 달렸는데 이젠 폭염이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계절 중에 여름이 교통 사망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입니다. 하지만 라이더들은 사고보다 더위에 먼저 죽을 것 같다면서 구멍이 뚫린 자전거용 헬멧을 쓰기도 합니다. 도로가 달아오르면 타이어 펑크 사고 위험도 높아집니다. 이런 가운데 배달 플랫폼은 낮 시간대 배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라이더들이 끼니를 걸러가며 일을 더 하는 현실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더위에 소비 트렌드도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폭염 막는 생존 아이템들이 있다는 중앙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올리브영 매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바이벌 뷰티라고 쓰인 코너 보이시나요? 열을 식혀주는 쿨링 제품이 소비자와 업계 모두에게 그야말로 생존템이 됐습니다. 사용감이 시원한 자외선 차단제나 쿨링 케어 제품 등이 대표적입니다. 냉감 침구류나 쿨링 타월 판매량도 대폭 늘었습니다. 패션도 예외는 아닌데요. 이제 여름철 옷에 냉감 기능이 필수입니다. 폭염이 전 세계를 덮친 가운데 한국 선케어 제품들은 해외에서도 인기몰이 중입니다. 당장 이번 주 그리고 내년 또 내후년은 얼마나 더울지 벌써 두려워지는데요. 체감온도를 낮춰주는 기능성 제품 소비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끝으로 경제 관련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부동산 자산 쏠림 흐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내용입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대비 부동산 자살 배율은 6.7배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등 주요국보다 더 높은 수준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올랐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잠깐 줄었는데 최근에 다시 오르는 추세입니다. 작년 기준 주택 시가총액은 무려 7,710조 원으로 전년 대비 8% 늘었습니다. 전년도 증가폭의 2배 수준이고요. 명목 경제 성장률을 크게 웃도는 숫자입니다. 국민 생활 수준과 생산성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올라서 부동산 비율이 높아졌다면 문제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보유세 강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곧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발표될 텐데요. 관련 내용은 잠시 후에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8월 3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경제 소식 알아봅니다. 지난달 코스피는 그야말로 도박장이었습니다. 급락과 급등을 반복했는데요. 이번 달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일정들을 지켜봐야겠습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6,800선에서 시작한 코스피는 일주일 동안 2.37% 떨어진 6,590선으로 하락했습니다. 주간 하락률은 2%대였지만 사상 처음으로 코스피 시장에 연이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는 등 17%가량 하락하는 역대급 폭락장이 벌어졌는데 다시 하루 동안 1,000포인트 넘게 반등하며 하락분을 만회했습니다. 중국발 반도체 쇼크에 투심이 얼어붙었지만 아마존 등 빅테크가 시장 전망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고 AI 투자 확대 방침도 재확인한 것이 증시 반등 배경으로 꼽힙니다. 또 차입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운용하던 대형 헤지펀드가 포트폴리오를 정리한 것도 시장에는 우호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향후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코스피가 여전히 낙폭 과대 구간에 있는 데다가 주력 업종의 실적을 통해서 전반의 이익 신뢰성도 회복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다만 앞으로 상승장이 계속될 것으로 판단하는 건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하락장이 이제 완전히 끝났다는 평가보다 단기적인 좀 폭락장은 좀 마무리됐다.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 되돌리는 반등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번 하락장에서 좀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기업들의 실적은 문제가 없더라고요. 뭐 경제 환경도 나쁘지 않았고. 앞으로 예정된 AMD와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등 미국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코스피 반등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 7월 고용지표에서 실업률이 시장 예상보다 더 오른 것으로 발표되면 금리 인상 우려도 낮아지는 만큼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제3 경인고속도로 월곶 분기점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탱크로리가 전복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이 램프 구간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이었습니다. 18톤 탱크로리가 전도하는 사고가 있었고요. 지금은 사고를 수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창 분기점 방향으로 진입하는 램프 구간에서 교통 통제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곳을 지나는 분들께서는 우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제3 경인고속도로 월곶 분기점 인근에서 18톤짜리 탱크로리가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이 구간에서 사고가 수습 중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나는 분들께서는 우회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KTX와 SRT 열차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의 기업 결합이 최종 승인되면서 9월부터 SRT를 품은 KTX의 운행이 시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코레일이 SR의 영업을 양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기업 결합과 관련해 경쟁 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해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고속철도 산업이 관련 법령에 따라 상당한 수준의 규제를 받는 산업이라는 점과 또 코레일이 공기업으로서 정관상 공익적인 목적을 실현해 추구한다는 점에 주목해서 경쟁 제한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7월의 마지막 날 코스피가 무려 17.91% 급등했습니다. 역대 최고 상승률인데요. 지난달 도박판처럼 움직였던 우리 증시가 이번 달에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관련해서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지난달 상황 먼저 좀 짚어보겠습니다. 7월 전체 코스피 하락률이 22.19%였고요. 서킷 브레이커가 4번, 사이드카가 15번, 한 달 안에 이렇게 발동을 됐습니다. 일단 이렇게 역대급 변동성이 발생했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짚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내적 요인이 겹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요인으로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부분의 성장성에 대한 우려, 특히나 이제 중국의 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어떠한 진출이라든지 혹은 데이터 센터 수요, 결국 AI 고점론이라는 것은 AI 데이터 센터 수요에 대한 이야기고, 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당연히 줄진 않을 텐데 이 성장세가 좀 줄어들 것이 아닌가에 대한 우려들이 겹치면서 대외적인 요인이 왔고, 이것이 사실 미국도 지난달에 나스닥이 한 7% 이상 빠졌거든요. 그만큼 이제 그러니까 역대급으로 많이 빠진 달 중 하나인데, 그만큼 기술주에 대한 우려, AI 산업에 대한 우려들이 겹쳐 있었다는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내부적인 요인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2배 레버리지 상품, 단위 종목 레버리지 상품으로 돈이 쏠려감으로써, 이게 돈이 쏠려간다는 것이 이제 오른쪽에도 흔히 투자를 하지만 내려가는 쪽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이러한 왔다 갔다 하는 단타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림에 따라서 변동성을 키운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온 요인들은 해외 투자자들의 어떤 유출. 그러니까 지난달에는 조금 이제 해외 기관이라든지 해외라든지 기관에서 좀 사는 양상들이 보이기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해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해 갖고 나가는 이런 요인들이 겹쳐서 결국은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AI 섹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실제로 나스닥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는 일단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제도적인 문제, 아무래도 2배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문제들이 걸려 있을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직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1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매도 압력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에요. 지난달 마지막 날에는
코스피가 18% 가까이 급등을 했는데 이거는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데 왜 이렇게 크게 오른 겁니까? 사실 그 전 이틀 동안 지나치게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어떤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고요. 실적에 대한 우려가 없었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영업이익 자체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가 대비 영업이익 비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좋게 나오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좀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과도하게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기대감들이 반영되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큰 주식이 상한가를 찍을 정도로 주가 급등했다라는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생각에 이제 폭락장에는 주식을 사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반등하는 계기가 마련되면은 좀 저평가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수요가 몰리면서 주가 올라가는 양상들을 좀 보였다라는 말씀은 아마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제 실적에 비해서 너무 많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다라고 하면은 반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런 논리들이 좀 생기고 기관 투자자들도 조금 돌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역대급으로 이게 사실 뭐 17% 상승하는 것은 코스피 지수가 17% 상승하는 것은 좀 보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주 초와 그 주 말쯤에 이제 가격이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틀 동안 빠진 게 하루 올라가지고 이제 주 초와 주말이 같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빠졌다가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아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달 전체를 보면은 결국 시장을 움직인 게 수급의 영향이 컸던 걸로 보이는데 그 교수님 말씀하신 실적 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저평가된 겁니까? 사실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는 거의 저평가됐다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코스피 시장과 달리 이제 코스닥이 사실 이제 그러니까 이번 정권 이전보다 낮아야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코스닥에 대해서는 좀 저평가된 것이 아니냐. 1200까지 갔다가 다시 700까지 내려온 데 있어서 사실 특별한 요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확실히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코스피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어떤 주가 대비 영업이익의 수준 같은 것들이 역대급으로 낮은 건 사실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지금 분기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서프라이즈들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SK 하이닉스가 예측보다는 조금 적게 나오면서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주가랑 수익을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은 나오고 있다. 다만 지금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은 맞거든요. 불확실성이 크다는 건 어떤 거냐면 중국이 지금 메모리 반도체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리고 어제 이제 아마존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는 주가가 흔히 말해서 영업 실적 같은 게 굉장히 좋았는데 메타 같은 경우에는 영업 이익률 흔히 말하는 수익성 지표 같은 것도 좀 떨어지고 자본적 지출에 대한 우려 같은 것들이 겹쳐 있다 보니까 이게 흔히 말해서 좀 미국 역시 좀 불확실성 있는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이크론 같은 주식, 흔히 말하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런 메모리 반도체 업체 중 하나인 마이크론 같은 주식인데 마이크론 주식도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불확실한 요인들이 분명히 깔려 있는 것은 맞다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AI란 것이 아무래도 성장률에 의존하다 보니까 성장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단기의 수익보다는 미래에 얼마나 빠르게 늘어날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것에 대해 의존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래 전망치의 변경에 대해서 굉장히 빠르게 주가 반응을 하고 있고 이 주가 반응하는 것들이 투자자들의 손익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섣불리 반등을 해서 주가 빠르게 오를 것이다 예측하기는 또 쉽지는 않은 것 같다. 또 반등을 했다고 해도 또 떨어질 수도 있는 이런 양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확실성이 굉장히 아직까지는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불확실성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오늘이 그 폭등한 이후 첫 거래일이잖아요. 오늘 움직임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 날 이제 나스닥 지수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좋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실적 발표들이 있었는데 실적 발표들에서 특히나 아마존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마존이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요 같은 것들이 견고하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를 늘리겠다라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또 데이터 수요를 늘릴 때 자기네 칩이 아니라 엔비디아 칩까지 같이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 이제 흔히 말하는 아마존 주가가 같이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 어떤 거냐면 이제 사실 메타 같은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 같은 데는 좀 실적이 부진했지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이제 수요를 이끌고 이것이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 사실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주로 납품하는 엔비디아와 같은 기업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보니까 긍정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다라는 예측은 있지만 또 뭐 부정적인 요인도 있긴 합니다. 또 사실 미국에 상장된 SK 하이닉스 주식이라고 하죠. ADR 보통 주식이라고 얘기하는데 ADR 같은 경우는 약간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크론 주식도 약간 떨어진 양상이라서 메모리,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라는 전반적인 AI 산업, 메모리 반도체라는 우리나라 특유의 우리나라가 고착된 산업이 약간의 다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뭐 투자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달에는 그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 증시 어떤 부분, 어떤 변수 살펴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실적이 특히나 미국의 금리 정책에 가장 중요한 미국의 통화 정책. 사실 이번에 그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처음 맞이하는 잭슨홀 미팅이라고 있습니다. 잭슨홀 미팅이라는 것은 이제 연준이라든지 전 세계적 경제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내주는 큰 회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사실 겹쳐 있거든요. 그 8월 말쯤에 이제 겹쳐 있는 이런 상황들인데 미국이 이제 흔히 말해서 통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물론 이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정책 자체는 그렇게 줄일 것은 아니다. 흔히 말해서 긴축적인 정책을 필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혹시나 모르는 리스크라든지 엔비디아의 실적이 기대보다 혹은 좀 덜어진다든지 혹은 성장성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이벤트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 것들은 이제 레버리지 ETF 상품들이 얼마나 거래가 되느냐 이것들이 이제 변동성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레버리지 ETF 상품, 그다음에 아까 말씀 잭슨홀 이벤트, 그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미국의 실업률이라든지 미국의 통화 정책, 미국의 금리, 흔히 말하는 물가 상승률 이런 것들을 유의 깊게 볼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시에서 여전히 우려되는 지점들이 좀 있는데요. 뭐 레버리지 ETF 짚어주셨지만 그 강화 조치 시행됐지만 여전히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B2 신용거래 관련해서는 20세 미만 투자자들 B2 규모 상당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런 부분 대책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실 20세 미만 투자자들이 본인이 했을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는 상황. 왜냐하면 보통 20세 미만, 만 20세 미만들에 대해서는 부모가 이제 흔히 말해서 대리로 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신용거래 융자가 본인이 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는 상황이긴 하다. 다만 뭐 만 20세 미만이기 때문에 19, 20세들은 사실 본인들도 할 수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이게 그 정확하게 나이가 쪼개져 있지 않아가지고 데이터를 볼 때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신용융자, 그러니까 20대뿐만 아니라 20대에 대해서는 좀 우려할 수가 있는 상황들이고, 왜냐하면 특히나 뭐 19살, 20살 이분들이 신용융자를 통해서 주식 거래를 했다 그러면 개인 자산에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진짜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부모가 대리해서 한 경우에는 아무래도 부모의 감독 하에서 부모의 흔히 말하는 자산을 가지고 한 것이어서 아주 큰 이슈는 없겠지만 뭐 이쪽에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히나 60대, 70대 분들도 성장률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지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규모면에서만 따지면 50대, 60대가 굉장히 많고 이 50대, 60대 중심으로 50대, 60대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양상들이어서 흔히 말하는 주가 변동성에 부담을 주고 있는 양상이긴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미성년들 이게 데이터에 대해서 좀 유의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가장 가파른 건 사실 맞다. 이건 맞는데 규모 자체는 아주 한 50대, 60대에 비해서는 한 5% 수준,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한 10% 수준, 굉장히 좀 작은 수준이라고 아마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잠시 뒤에 증시가 열리기 때문에 어떻게 시작을 할지도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부동산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극명하게 그 차이가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이제 이 지표들이, 그러니까 데이터를 집계하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OECD 같은 국제기관들도 있고요. 뭐 민간 업체에서 이제 주로 고가 주택들에 대해서 주가를, 흔히 말하는 주택 가격을 체크하기도 합니다. 뭐 나이트 프랭크라는 이런 민간 회사에서 결국은 이제 주가 같은 것들을, 주택 가격 같은 것들을 측정하기도 하는데, 고가 주택이 지금 봤을 때는 서울, 한국이 25.2% 상승함으로써 도쿄, 일본에 이어서 흔히 말해서 이제 인상폭이 굉장히 컸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민간 업체에서 하는 게 전수 데이터 같은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유의해 볼 필요는 있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한 걸로 연결은 될 수 있다는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방 아파트라든지 지방의 주택 가격들은 굉장히 낮게 가고 있어요. 흔히 말하는 상승폭이 작기 때문에 지금 명목 집값
집값이 그렇게 높게 올라가고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전체를 평균하게 되면은 가격이 별로 올라가고 있지 않는데 서울의 아파트 가격 혹은 서울 흔히 말하는 주변부의 아파트 가격 같은 것들 그리고 강남의 아파트 가격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이슈의 핵심은 이제 아파트란 자산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야기인데 아파트란 자산이 황금성이 굉장히 좋고 리스크가 적은 상품인데다가 서울의 아파트는 이제 짓기가 어렵다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가 몰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흔히 말하는 증여나 상속에도 유리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들이 계속 몰려가고 있는 양상들, 이런 양상들 속에서 결국 이제 이 서울의 아파트만 올라가는 것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지역의 아파트라든지 혹은 서울의 빌라 같은 비아파트 주거 공간들의 어떤 선호도가 떨어져 있고 이쪽이 좀 올라가고 있는 것들이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이 결국 데이터로 나타나고 있는 양상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 이게는 그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더 심해지는 것 같은데 정부가 세제 개편안 조만간 발표할 텐데 결국에 가장 큰 관심은 보유세가 되겠죠? 예, 이제 이번 보유세의 특징은 사실은 뭐 아파트 공급책이라기보다는 혹은 어떤 다주택자에 대한 특별한 이런 것들이라기보다는 좀 소득에 대한 불평등을 해소하는 이런 양상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의 재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부의 재분배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얘기는 이쪽에 좀 소득이 흔히 말하는 팔게 되면은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늘어났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해서 부의 불평등 해소에 좀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양극화 문제 해결에 초점을 좀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수보다는 주택가에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 추가적인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살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특히나 이런 장기 보유하더라도 양도세 같은 것들 혜택을 좀 줄이면서 조세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 조세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의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몰려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공급 정책을 통해서 주거 서비스 안정에 도움이 될 수가 있느냐. 이거는 결국은 재분배 정책, 큰 틀에서는 재분배 정책에 가까운 것이거든요. 이게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그쪽의 집값을 좀 안정시킬 뿐만 아니라 이런 것을 좀 재분배를 강화하자. 흔히 말하는 너무 격차가 벌어진 것을 강화하자는 이런 정책인데 우리가 또 중심을 봐야 될 것은 아무래도 실거주자의 주거 서비스 라든지 주택에 대한 어떤 매매에 대한 의도, 흔히 말하는 처음 집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것들이 겹쳐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방안 역시 조금 뒷받침돼야 되는 상황들이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를 어떻게 끌어내릴 것이냐, 서울의 아파트의 선호도를 어떻게 끌어내릴 것이냐에 대해도 큰 연결점이 있는 이런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또 대응 전략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원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폭염이 워낙 심하다 보니 밤더위도 만만치 않은데요. 지난밤 열대야 상황 어떻습니까? 네, 대부분 지역에서 어김없이 25도를 웃도는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벌써 12일째 열대야가 지속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열기가 더해지며 35도를 웃도는 가마솥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네, 특히 경남 지역은 연일 40도가 넘는 극심한 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경남 양산의 낮 기온이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돌파했는데요. 오늘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동풍으로 바뀌며 서쪽 지방으로 극한 더위가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서울 한낮 기온 37도로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폭염 경보로 뒤덮여 있습니다. 특히 최고 단계인 중대경보가 확대하며 영남과 전남 일부 지역에 내려져 있는데요.
출근길 현재 서울 기온은 26.9도, 부산은 벌써 30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37도, 광주와 대구, 양산 39도에 달하는 등 극한 더위가 전국 내륙으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겠습니다.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온열 질환 예방에 신경 써야겠습니다. 폭염 속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절기 입추가 들어있는 이번 주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사람 체온을 넘나드는 심한 폭염이 지속할 전망입니다. 오늘도 전국이 맑은 가운데 낮 동안에는 자외선이 매우 강하겠습니다. 외출 시 양산을 챙기시면 볕 차단과 함께 체온 조절에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8월 3일 YTN 뉴스타트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업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